검은 의전차가 멈췄습니다. 검찰 특수부 검사가 차에서 내렸죠. 낡은 공방 문을 열고 들어서자 7살 아이를 안고 있는 여자가 보였습니다. 윤세은 씨죠? 도화진 재단건과 관련해서. 검사가 말을 꺼내자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는 거짓말쟁이래요. 아빠가 죄수였대요. 라온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공방을 채웠습니다. 세은의 무릎이 꺾였죠. 가짜 조율사가 억대 피아노를 망쳤다고요? 정신 불안한 미혼모라니. 뒤따라 들어온 기자의 차가운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세은은 아무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만 흘렀죠. 엄마, 우리 아빠 죽은 거 맞아요? 아들의 떨리는 물음에 검사도 숨을 멈췄습니다. 그들은 몰랐죠. 피아노 속에 숨겨진 200억 횡령의 비밀을. 죽었다던 남편이 사실은 살아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낡은 피아노 건반 위로 윤세은의 손끝이 미끄러졌습니다. 서울 변두리 작은 공방에서 그녀는 오늘도 누군가의 추억을 다듬고 있었죠. 피아노 소리를 들으며 자란 라온이 학교에 간 시간, 세은은 홀로 남아 묵묵히 일했습니다. 엄마, 이거 누구 피아노예요? 어제 저녁 라온이 물었던 질문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이는 아빠 없는 집이 당연한 듯 살아가고 있었죠. 그래도 가끔 친구들 이야기를 할 때면 세은은 가슴 한편이 저릿했습니다. 골목 어기 슈퍼 아주머니가 며칠 전 했던 말도 떠올랐습니다. 아직도 피아노 고치고 있어요? 남편도 없는데 힘들 텐데. 세은은 그저 웃기만 했죠. 사람들은 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피아노는 그녀에게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함께 해온 일이었고 지금은 라온과 둘이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었죠. 오전 10시 공방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자가 들어섰죠. 명함에는 도화진 음악재단 관리부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윤세은 조율사님 맞으시죠? 저희 재단에 1920년대 스타인웨이가 하나 있는데요. 세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스타인웨이는 피아노의 롤스로이스였죠. 그것도 1920년대 제품이라니 조율사로서 만나보고 싶은 악기였습니다.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다른 조율사들은 모두 포기했거든요. 세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대기업 재단의 의뢰는 처음이었죠. 그런데 왜 하필 변두리 공방에 그녀를 찾아왔을까요? 부장은 덧붙였습니다. 소문 들었습니다. 피아노 소리만 들어도 그 집 사정을 안다고요. 세은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건 과장된 소문이었죠. 다만 오래된 피아노일수록 주인의 손길과 시간이 배어 있다는 걸 알 뿐이었습니다. 피아노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죠.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얼마나 방치되었는지 소리로 말해주었습니다. 내일 오전에 가볼게요. 부장이 나간 뒤 세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라온이 다니는 초등학교가 멀리 보였죠. 아이에게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이번 일이 그 시작이 될 수도 있겠죠. 저녁이 되어 라온이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신발을 벗으며 물었죠. 엄마, 오늘은 무슨 피아노 고쳤어요? 세은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내일은 엄마가 특별한 피아노를 만나러 가야 해. 라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엄마가 특별하다고 하는 건 정말 특별한 거니까요. 세은은 부엌으로 향하며 생각했습니다. 그 스타인웨이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그리고 자신이 그 소리를 되살릴 수 있을지 말이죠. 밤이 깊어가는 공방에서 오래된 조율 도구들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내일이면 새로운 만남이 시작될 것입니다. 도화진 음악재단 저택은
북한산 자락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세은은 무거운 조율 가방을 들고 대리석 계단을 올랐죠. 집사가 안내한 음악실은 천장이 높고 창이 넓었습니다. 한가운데 검은 스타인웨이가 세월의 무게를 품고 서 있었죠. 1923년산입니다. 할아버지께서 독일에서 직접 가져오신 거예요. 하진 이사장이 말했습니다. 60대 중반의 그는 품이 있는 미소를 지었죠. 세은은 피아노 뚜껑을 열고 건반을 눌러봤습니다. 탁한 소리가 공간을 채웠죠. 오랫동안 방치된 피아노 특유의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세은은 피아노 내부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현의 상태, 해머의 마모도, 댐퍼의 위치를 하나하나 확인했죠. 그러다 피아노 프레임 아래쪽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종이 한 장이 끼어 있었죠. 조심스럽게 꺼낸 그것은 오래된 수리 기록서였습니다. 1998년 7월 15일자였죠. 세은의 눈이 서명란에서 멈췄습니다. 거기엔 선명한 잉크로 Y, T, J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윤태주, 세은의 죽은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죠. 분명 3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 어떻게 이곳에 그의 흔적이 있을까요? 이사장님, 이 피아노를 98년에도 수리하신 적 있으신가요? 세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진 이사장은 기록서를 보더니 웃음을 터뜨렸죠. 아, 그때 일이군요. 재단에서 운영하던 교도소 음악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재소자 중에 피아노 조율 기술자가 있어서 실습 삼아 시켰죠. 세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재소자라니요. 태주가 교도소에 있었다는 말인가요? 그럼 3년 전 사고는 뭐였을까요? 이사장이 덧붙였습니다. 그 사람 꽤 실력이 있더군요. 하지만 출소하고 연락이 끊겼어요. 아마 Y, T, J는 그 사람이 장난삼아 남긴 낙서겠죠. 세은은 기록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지만 티내지 않으려 애썼죠. 이사장 앞에서 동요하는 모습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피아노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하네요. 며칠은 걸릴 것 같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제대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사장이 자리를 뜬 뒤 세은은 다시 기록서를 들여다봤습니다. 태주의 필체가 맞았죠. 결혼 후 수없이 봤던 그 글씨체였습니다. 기록서 여백에는 작은 메모도 있었죠. 이 피아노는 주인을 그리워한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세은은 피아노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머릿속이 하얘졌죠. 라온에게 아빠가 죽었다고 말한 지 3년이었습니다. 아이는 이제 겨우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세은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98년이면 결혼 전이었죠. 태주가 교도소에 있었다는 사실을 왜 몰랐을까요? 그리고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무엇보다 지금 그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저녁 식탁에서 라온이 물었습니다. 엄마, 특별한 피아노는 어땠어요? 세은은 억지로 웃으며 답했죠. 응, 정말 특별했어.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피아노 수리가 아니었죠. 묻혀있던 과거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은은 구청 민원실에서 남편의 사망 확인서를 다시 받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쳐봤죠. 2021년 8월 3일 교통사고사.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시신 인수자 란이 비어 있었죠. 분명 세은이 장례를 치렀는데 말입니다. 직원님, 이거 왜 이렇게 되어 있죠? 민원실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시신을 인수한 기록이 없네요. 무연고자로 처리됐다고 나오는데요.
세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때 장례식장에서 본 건 누구였을까요? 화장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 유골은 누구의 것이었을까요? 공방으로 돌아온 세은은 문을 열자마자 낯선 여자를 마주했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는 초조한 표정이었죠. 윤세은 씨 맞죠? 저는 유사라예요. 도화진 재단에서 일했었어요. 여자는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당신이 찾는 그 사람, 윤태주 씨 말이에요. 아직 살아있어요. 세은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은 그녀를 보며 유사라가 말을 이었죠. 하지만 찾지 마세요. 도화진 이사장과 엮인 일이에요. 더 알려고 하면 당신도 위험해질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태주가 왜 도화진과 98년 교도소 프로그램은 겉모습이었어요. 실제론 재단의 검은 돈을 세탁하는 일에 동원됐죠. 윤태주 씨는 그걸 거부하다가 유사라는 말을 멈췄습니다. 창밖을 보더니 급하게 일어났죠. 더는 말할 수 없어요. 그냥 모른 척 하세요. 아들이 있다면서요.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요. 여자가 떠난 뒤 세은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태주가 살아있다니요. 그것도 도화진과 연관되어 있다니요. 그녀는 다시 재단으로 향했습니다. 음악실은 텅 비어 있었죠. 세은은 피아노 내부를 더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프레임 깊숙한 곳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죠. 작은 녹음칩이 테이프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칩을 꺼내 휴대폰에 연결했습니다. 잡음 속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죠. 도화진, 내 아이만은 건드리지 마라. 내가 원하는 건 다 했잖아. 더는 욕심내지 마. 태주의 목소리였습니다. 세은은 숨을 멈췄죠.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세은이는 아무것도 모른다. 내가 죽은 걸로 해라. 그게 모두를 위한 거다. 그때 음악실 문이 열렸습니다. 도화진 이사장이 들어왔죠. 그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찾으시나요, 윤 조율사님? 세은은 급히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사장이 천천히 다가왔죠. 피아노 수리만 하시면 되는데 쓸데없는 호기심은 위험해요. 전 그저 피아노 상태를 확인하는 중이었어요. 이사장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계속하세요. 아, 참고로 라온이라고 했죠? 아드님 이름이. 예쁜 이름이네요. 세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사장이 라온을 언급한 건 분명한 경고였죠. 그가 나간 뒤 세은은 피아노 앞에 무너져 앉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세은은 라온을 꼭 안았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이상한 행동에 놀랐죠. 엄마, 왜 그래요? 아니야, 그냥 보고 싶었어. 그날 밤 세은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태주가 살아있다는 사실, 도화진의 위협, 그리고 라온의 안전. 모든 것이 얽혀 있었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파헤치지 않기로요. 라온을 위해서라면 진실을 묻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죠. 이미 너무 많이 알아버렸다는 것을요. 그리고 도화진이 그냥 놔두지 않을 거라는 것도요. 어둠 속에서 세은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차갑게 느껴졌죠. 그녀는 이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도 도와줄 사람도 없었죠. 오직 라온만이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도화진 재단의 법무팀 편지가 공방에 도착했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라는 제목이 선명했죠. 세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에는 조율 자격 미달 및 재단 재산 무단 침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가 피아노에서 녹음 칩을 찾은 지 사흘째였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전화를 받자 기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윤세은 씨죠? 도화진 재단 피아노를 망가뜨렸다는 게 사실인가요? 무슨 소리예요? 전 그런 적 없어요. 재단 측에서는 무자격 조율사가 억대 피아노를 손상시켰다고 하는데요. 세은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곧이어 다른 번호들이 계속 울렸죠. 그녀는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터넷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정신불안한 미혼모, 도화진 재단 피아노 파손 의혹, 가짜 조율사의 횡포, 재단 측 법적 대응 검토, 세은의 사진까지 실렸죠. 댓글들은 더 잔인했습니다. 저런 여자가 애를 키운다니, 남편도 없으면서 뭘 하겠다고. 오후가 되자 라온의 담임 선생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라온이가 학교에서 친구와 싸웠어요. 지금 오실 수 있으세요? 세은은 뛰듯이 학교로 갔습니다. 교무실에서 라온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라온아, 무슨 일이야? 아이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죠. 친구들이 라온이 아버지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인터넷에 어머니 기사가 나서 아이들이 본 모양이에요. 세은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라온이 드디어 입을 열었죠. 엄마는 거짓말쟁이래요. 아빠가 죄수였대요. 죽은 것도 거짓말이래요. 라온아, 그건 친구들이 다 알아요. 우리 엄마가 이상한 사람이래요. 세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라온은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죠. 그날 밤 세은은 공방에서 홀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건반 위에 손을 올렸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아니, 정확히는 소리를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도음이 레음인지 파음이 소름인지 알 수 없었죠. 소리가 다 사라졌어. 그녀의 특별한 청각이 사라진 것입니다. 스트레스와 충격이 그녀의 귀를 닫아버린 것이죠. 조율사로서 생명이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세은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채 소리 없이 울었죠. 태주도 라온의 미소도 피아노 소리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도화진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그녀는 너무 작았죠. 새벽 3시 공방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세은은 여전히 바닥에 앉아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은 어음이었죠. 분명히 들렸습니다. 하지만 공방엔 아무도 없었고 피아노도 연주하지 않았죠. 세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리는 벽 너머에서 오는 것 같았습니다. 옆 건물은 오래전 폐업한 음악학원이었죠. 그곳에서 누군가 피아노를 치고 있는 걸까요? 어음이 계속 울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녀를 부르는 것처럼요. 세은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닦았죠. 그리고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절망 대신 다른 무언가가 깃들어 있었죠. 분노일까요? 아니면 결의일까요? 세은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라온아, 엄마가 지켜줄게. 그녀는 휴대폰을 켰습니다.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있었죠. 그 중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유사라였죠.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도와드릴게요. 내일 오전 10시 폐업한 음악학원으로 오세요. 세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죠. 무너진 줄 알았던 그녀의 내면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복수일까요? 정의일까요? 아니면 엄마의 본능일까요? 피아노 건반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세은은 다시 한번 건반을 눌렀죠. 여전히 소리는 구별되지 않았지만 진동은 느껴졌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죠.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신호였으니까요. 폐업한 음악학원은 먼지로 가득했습니다. 유사라가 기다리고 있었죠.
그녀는 낡은 서류철을 세은에게 건넸습니다. 10년 전 도와진 재단 장학생 명단이었죠. 거기에 윤태주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태주 씨는 재단이 키운 피아니스트였어요. 재능이 뛰어났죠. 유사라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태주가 무대에서 연주하는 모습이었죠. 세은이 만난 것보다 더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눈빛이 맑고 희망에 차 있었죠. 2013년 재단 회계 감사를 돕다가 비자금 장부를 발견했어요. 도와진 이사장은 문화사업을 빙자해 돈을 빼돌리고 있었죠. 태주 씨가 그걸 알게 됐고요. 세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유사라가 이어 말했죠. 도화지는 오히려 태주 씨에게 횡령 누명을 씌웠어요. 증거도 조작했죠. 태주 씨는 임신한 당신과 아이를 지키려고 모든 걸 받아들였어요.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태주가 갑자기 사라졌던 날이었죠. 세은은 임신 8개월이었습니다. 태주는 전화로만 말했었죠. 미안해, 잠시만 기다려줘.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3년 복역 후 출소했지만 도화진의 감시는 계속됐어요. 태주 씨는 가족을 위해 죽은 사람이 되기로 했죠. 유사라가 낡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음성 파일을 재생했죠. 태주의 목소리였습니다. 세은아, 이 녹음이 내게 전달될지 모르겠다. 피아노 하나만 고쳐서 보내겠다. 내 흔적을 남길게. 세은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 피아노가 도와진 재단의 스타인웨이였던 것이죠. 태주는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 했던 겁니다. 다시 재단 저택으로 간 세은은 피아노를 열었습니다. 이번엔 다른 관점으로 봤죠. 해머 펠트에 남은 미세한 자국들, 현의 미묘한 조정 각도, 댐퍼의 특별한 배열, 모두 태주만의 조율 방식이었습니다. 특히 가운데 C 건반 아래에는 작은 흠집이 있었죠. 태주가 늘 남기던 표식이었습니다. 결혼 반지로 살짝 긁어 만든 자국이었죠. 내가 여기 있었다는 신호였습니다. 세은은 피아노 프레임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금속 조각이었죠. 자세히 보니 반으로 잘린 은색 펜던트였습니다. 세은이 가진 반쪽과 맞는 조각이었죠. 태주가 결혼기념일에 준 것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태주는 단순히 피아노를 고친 게 아니었죠. 언젠가 세은이 찾아올 것을 알고 메시지를 숨겨둔 것입니다. 불협화음처럼 어긋난 삶 속에서도 그들의 약속은 남아 있었던 것이죠. 세은은 피아노 건반을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상하 건반에서 온기가 느껴지는 듯했죠. 태주가 이 건반을 만졌을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세은은 밤새 태주의 조율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처음엔 평범한 음계 조정 기록으로 보였죠. 그런데 패턴이 있었습니다. 특정 음들이 반복되고 있었죠. C-E-G, F-A-C, G-B-D. 화음처럼 보였지만 아니었습니다. 유사라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녀가 숨을 들이켰죠. 이거 계좌번호예요. 음계를 숫자로 치환하면 도레미파솔라시도를 1부터 8까지로 바꾸자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135, 613, 724. 이어지는 패턴들이 날짜와 금액을 가리켰죠. 태주는 피아노 조율을 하면서 재단의 비자금 내역을 암호화에 남긴 것입니다. 2013년부터 2021년까지 도화진이 빼돌린 돈이 다 여기 있어요. 세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문화재단 후원금, 자선모금액, 정부 지원금, 모두 도화진의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갔죠. 총액은 200억이 넘었습니다. 유사라가 USB를 꺼냈습니다. 음향 파일로 변환했어요. 태주 씨가 남긴 조율음을 그대로 복원한 거예요. 이게 증거가 될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세은과 유사라는 언론사를 찾았습니다.
탐사보도팀 기자들이 자료를 검토했죠. 음계 패턴과 계좌 내역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기자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죠. 이건 특종이에요. 오늘 저녁 뉴스에 나갑니다. 오후 3시 도화진 이사장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재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죠. 윤세은이라는 여성이 망상에 빠져 저희 재단을 음해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 치료 기록도 있습니다. 법적 대응하겠습니다. 조작된 의료 기록이 화면에 떴습니다. 세은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지만 서류는 정교했죠. 여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녁 7시 메인 뉴스가 시작됐습니다. 앵커가 긴급 속보를 전했죠. 도화진 음악재단의 대규모 횡령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피아노 조율음에 숨겨진 비자금 암호가 발견됐는데요. 화면에 음계 패턴과 계좌 내역이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이 검증한 결과도 공개됐죠. 태주의 조율 기록은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재단 건물 앞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검은 의전차들이 줄지어 도착했죠. 검찰 특수부 소속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검사들이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있었죠. 도화진 이사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비서들이 황급히 서류를 치우려 했지만 늦었죠. 검사들이 사무실로 들이닥쳤습니다. 세은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10년간 이어진 거짓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태주가 목숨 걸고 지킨 진실이 드디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때 세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전화를 받자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잘했어, 세은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태주였죠. 하지만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 도화지는 쉽게 무너지지 않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세은이 다시 걸었지만 없는 번호였죠. 재단 건물에서 도화진이 연행되어 나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세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화진이 입모양으로 말했죠. 끝이 아니야. 세은은 몸을 떨었습니다. 반전의 순간이었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죠. 검은 의전차들이 떠나고 기자들이 흩어졌습니다. 세은은 홀로 남아 하늘을 올려다봤죠. 어딘가에서 태주가 지켜보고 있을까요? 그리고 도화진의 진짜 반격은 무엇일까요? 아침 일찍 세은의 공방 앞이 시끄러워졌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언론사 중계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KBS, MBC, JTBC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검찰 차량도 도착했고 수사관들이 내렸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세은이 문을 열자 수십 명의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었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윤세은 씨, 어떻게 음계로 비자금을 해독하신 건가요? 남편분이 정말 살아계신가요? 도화진 이사장과 어떤 관계였나요? 세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라온이 학교 가방을 메고 공방으로 왔다가 멈춰섰죠. 아이는 무서운 표정으로 엄마 뒤로 숨었습니다. 엄마, 이 사람들 누구예요? 세은은 아들을 안았습니다. 검찰 수사관이 다가와 기자들을 정리했죠. 잠시만요. 중요한 증거 확인이 있습니다. 윤세은 씨, 피아노를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세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자들과 수사관들이 좁은 공방으로 들어왔죠. 가운데 놓인 낡은 업라이트 피아노가 모두의 시선을 받았습니다. 세은이 가져온 도화진 재단 스타인웨이의 조율 기록이었죠. 세은은 떨리는 손으로 피아노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이 피아노가 제 남편의 진실을 말해줄 겁니다. 그녀는 조율봉을 들었습니다. 피아노 내부의 핀블록을 조정하기 시작했죠. 각 현의 장력을 태주가 남긴 기록대로 맞췄습니다.
기자들이 숨을 죽였고 카메라가 세은의 손을 비췄죠. 첫 번째 음이 울렸습니다. 시음이었죠. 이어서 이 지가 울렸습니다. 화음이 아니라 숫자였습니다. 검찰 수사관이 노트북을 펼쳤죠. 음계를 입력하자 화면에 계좌번호가 떴습니다. 스위스 은행 비밀 계좌네요. 도화진 명의입니다. 세은은 계속 조율했습니다. F-A-C, G-B-D. 음들이 이어질 때마다 날짜와 금액이 나타났죠. 2013년 3월 15일 5억 원. 2014년 7월 22일 8억 원. 횡령 내역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은은 어음을 울렸습니다. 그 순간 수사관의 노트북 화면에 그래프가 떠올랐죠. 도화진의 불법 회계 흐름이 실시간으로 시각화됐습니다. 빨간 선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죠. 완벽해요. 이것만으로도 기소 가능합니다. 검찰 수사관이 말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기사를 송고하기 시작했죠. 피아노 속 암호, 200억 횡령 증거 확보, 조율사의 복수, 음악으로 밝힌 진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윤태주 씨는 어떻게 이런 방법을 생각하신 건가요? 세은은 잠시 침묵했다가 답했죠. 남편은 말했어요. 음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숫자도 거짓말을 하지 않죠. 그 둘을 합친 겁니다. 그때 라온이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좋은 사람이었네요. 세은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자들이 그 순간을 포착했죠. 오후가 되자 도화진 이사장이 구속됐다는 속보가 떴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횡령, 배임 혐의였죠. 재단은 해체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었죠. 저녁 무렵 공방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기자들과 수사관들이 모두 떠났죠. 세은은 라온과 함께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이제 아빠 만날 수 있어요? 세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태주가 어디 있는지 살아있기는 한지 여전히 알 수 없었죠. 하지만 적어도 그의 명예는 회복됐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죠. 밤이 되어 뉴스에서는 이 사건을 메인으로 다뤘습니다. 앵커가 말했죠. 한 조율사의 집념이 거대한 부정을 밝혀냈습니다. 음악이 정의를 실현한 특별한 사례입니다. 세은은 TV를 껐습니다. 창밖을 보니 별이 떴죠. 어딘가에서 태주도 이별을 보고 있을까요? 그때 문자가 왔습니다. 발신자 없는 메시지였죠. 고마워. 이제 라온이를 떳떳하게 만날 수 있겠어. 조금만 더 기다려. 세은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태주였죠. 그는 살아있었고 돌아올 것이었습니다. 라온이 엄마 품에 기대어 잠들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평온했죠. 세은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 드디어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피아노가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죠. 태주가 남긴 조율의 흔적이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음악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진실은 결국 승리했습니다. 법원 앞 계단을 내려오는 세은의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손에는 판결문이 들려 있었죠. 윤태주 무죄. 10년 만에 복권이었습니다. 도화진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재단 자산은 피해자들에게 돌아갔죠. 한 달 후 서울 근교의 재활병원이었습니다. 세은과 라온이 병실 문 앞에 섰죠. 문이 열리자 침대에 누워있던 남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윤태주였죠. 10년의 도피 생활이 그를 많이 지치게 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라온아. 태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라온은 낯선 아빠 앞에서 망설였죠. 세은이 아들의 등을 살짝 밀었습니다. 아이가 천천히 다가갔죠.
그리고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빠예요? 태주가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을 안았습니다. 라온도 어색하게 아빠를 안았죠. 세은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울 변두리 공방은 이제 태주 음악치유센터가 됐죠. 세은은 피아노 조율뿐 아니라 음악 치료도 시작했습니다.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이 찾아왔죠. 소리를 통해 마음을 치유받으러 온 것입니다. 태주는 휠체어에서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는 센터에서 피아노를 가르쳤죠. 라온은 방과 후 센터에서 아빠와 함께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가족의 일상이 회복되고 있었죠. 골목 슈퍼 아주머니가 세은을 보면 이제 다르게 인사했습니다. 우리 천재 조율사님, 오늘도 바쁘시네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었죠. 세은은 이제 존경받는 음악 치유사였습니다. 그녀가 겪은 시련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됐죠. 어느 토요일 오후 센터에서 작은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태주가 피아노를 연주했고 라온이 옆에서 트라이앵글을 쳤죠. 세은은 객석에서 지켜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죠. 연주가 끝나고 세은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낡은 업라이트 피아노 앞에 섰죠.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 이 소리는 우리를 지켜주는 소리예요. 세은이 건반을 눌렀습니다. 맑은 시음이 울렸죠. 이번엔 불협화음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화음이었죠.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연주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세은은 피아노 뚜껑을 천천히 닫았죠.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 이제는 소중한 기억이 됐죠. 창밖을 보니 검은 의전차들이 천천히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검찰 수사가 모두 끝났다는 신호였죠. 라온이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 안의 검사들이 웃으며 손을 흔들어 답했죠. 태주가 세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고마워. 날 믿고 기다려줘서. 우린 가족이잖아요. 세은이 답했습니다. 라온이 부모 사이로 뛰어들었죠. 세 사람이 포옹했습니다. 저녁 식탁에 가족이 모였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지만 특별했죠. 라온이 학교 이야기를 신나게 했고 태주가 웃으며 들었습니다. 세은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죠. 음악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겐 반드시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것을요. 피아노 소리처럼 때론 불협화음이 있어도 결국은 아름다운 화음으로 돌아온다는 것을요. 창밖에 별이 떴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됐죠.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억울하게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죠. 윤세은처럼 가족을 위해 끝까지 싸운다면 언젠가는 정의가 승리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비비스톤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